강원도 산골의 거친 바람이 낡은 트레이닝복 사이로 파고들며 강도진의 예민한 피부를 자극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손꼽히는 미린의 그룹의 총수인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싸구려 합성 섬유의 감촉이 전신을 휘감으며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진흙탕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슈트를 입고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진 논밭과 소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시골 풍경뿐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구두굽에 달라붙는 진득한 흙덩이를 털어내려 애쓰며 입안에서 맴도는 욕설을 삼켰는데 이는 오로지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자신의 조모인 명예회장의 터무니없는 지시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경영권을 위협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그를 이 낯선 오지로 내몰았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본가에서 벌어졌던 조모와의 설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혈압을 상승시켰다. 평생을 귀족처럼 살아온 그에게 백수 건달 행세를 하며 시골 처녀와 맞선을 보라는 명령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지만 미린의 그룹의 지분 구조상 조모의 지지 없이는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했기에 그는 굴욕을 참고 이 연극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은 마을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국도변에 대기하고 있었고 지금 도진은 철저하게 혼자였으며 그가 가진 것이라곤 빚더미에 앉은 백수라는 허울 좋은 설정과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몇 장의 지폐뿐이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희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약속 장소인 마을 회관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맞선 상대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을 경멸해 왔으며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되는 자신의 귀한 시간이 이런 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멀리서 낡은 경운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느티나무 쪽으로 다가오는 기계가 보였고 그 운전석에는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경운기를 나무 그늘 아래 세우고는 시동을 껐는데 그 투박하고 거친 소음이 멈추자 비로소 주변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도진은 설마 저 여자가 자신의 맞선 상대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지나가던 농부일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경운기에서 뛰어내린 여자는 거침없이 도진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행색은 맞선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헐렁한 몸 찬바지에 흙이 잔뜩 묻은 장화, 그리고 목에 두른 수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태도에는 도시 여자들이 흔히 보여주던 가식이나 계산적인 눈빛이 전혀 없었다. 도진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설정에 맞춰 최대한 불량하고 예의 없는 태도로 응수하며 그녀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 작정으로 침을 뱉는 신호까지 했다. 서윤은 도진의 무례한 행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낡은 트레이닝복과 며칠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 그녀는 도진이 내뱉는 거친 말투와 빚쟁이에 쫓기고 있다는 거짓말을 듣고도 그를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대신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그녀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 시나리오와 완전히 빗나가자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동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도진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말투는 마치 길 잃은 강아지를 거두는 듯한 느낌이라 도진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 놓았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지나 서윤의 집으로 향했는데 도진은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묵묵히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할 뿐이었고 그 모습은 도진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인간군상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낡은 기와집에 도착하자 마당 한 구석에는 각종 농기구가 정돈되어 있었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 주인의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게 했으나 도진의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집으로만 보였다. 그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집안을 곁눈질로 살폈는데 가전제품이라고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선풍기가 전부인 듯했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 같지가 않아서 헛웃음을 흘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시골 처녀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가 밀려오는 생리적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서윤이 들고 나온 소반에는 갓 지은 보리밥과 직접 담근 듯한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갓 따온 쌈 채소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에 익숙한 도진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광경이었다. 그러나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된장 냄새는 그가 잊고 살았던 어떤 원초적인 감각을 깨우는 듯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진은 서윤을 관찰하며 그녀가 돈 많은 남자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속물일 것이라는 편견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는 짐짓 거만한 태도로 밥알을 튀기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고 빚이 수억 원에 달해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동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밥을 먹다가 가끔씩 반찬을 그의 밥그릇 위에 올려줄 뿐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침묵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자신 같은 놈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밥까지 먹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속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의 태도는 계산된 친절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기에 도진의 의심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은 과일을 깎으며 도진에게 왜 그렇게 빚을 지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듯했다. 도진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둘러대며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녀는 그를 한심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조언했는데 그 말이 도진에게는 마치 설교처럼 들려 반발심이 생겼다. 평생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패배자들의 자기 위안처럼 들렸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순진한 사고방식을 비웃었다. 그러나 서윤은 도진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껴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도진은 그녀가 서울 명문대를 나왔다는 말에 잠시 놀랐으나 곧 시골에서 썩고 있는 그녀의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 좋은 머리로 여기서 흙이나 파먹고 사냐고 독설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저 웃으며 흙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인지 설명하려 했다. 도진은 그녀의 가치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 사는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며
이 지루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서윤을 찾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마을 공동 소유인 땅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고 그녀는 먹던 과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모습에서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순박한 시골 처녀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도지는 그녀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며 영문을 몰라 쳐다보았지만 서윤은 도진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진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투덜거리며 그녀의 뒤를 쫓아 나섰는데 이것이 그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소용돌이로 발을 들여놓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을 회관 앞 공터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깡패들이 마을 노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변호사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도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는 다름 아닌 경쟁사 태산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미린의 그룹의 총수인 도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그들은 막무가내로 마을 주민들에게 땅을 팔겠다는 동의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의 눈은 매서운 기세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깡패들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고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깡패 중 한 명이 그녀를 밀치려 하자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오히려 그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주었다. 도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저 연약한 시골 여자인 줄 알았던 서윤이 보여준 반사신경과 기술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깡패들은 여자의 반격에 당황하며 주춤거렸고 법무팀장은 얼굴을 붉히며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조항을 읊으며 그들의 행위가 명백한 주거, 침입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지는 나무 뒤에서 서윤의 활약을 지켜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어떤 흥미와 호기심이었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들만 보아왔던 그에게 흙바닥에서 구르며 불의에 맞서는 서윤의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백수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그녀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했고 만약 그녀가 위험해지면 자신이 나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깡패들에 맞서 단단한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무팀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고 곧이어 더 많은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지는 일이 커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서윤과 마을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할지 갈등했으나 지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바로 그때 서윤이 법무팀장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고 그 말을 들은 법무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지는 것을 도지는 놓치지 않았다. 서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천하의 태산그룹 사냥개가 꼬리를 내리는 것인지 도진의 궁금증은 증폭되었다. 법무팀장은 황급히 깡패들을 데리고 철수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서윤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진에게 다가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녀의 태연함이 도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지는 그녀에게 방금 그 남자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지만 서유는 그저 빙긋 웃으며 시골 인심이 무서운 법이라고 농담처럼 넘길 뿐이었다. 다시 서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 여자가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무술 실력과 법률 지식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는 시골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도지는 자신이 그녀를 시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녀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지는 오늘 밤 이 낡은 시골집에서 그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하며 서윤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강도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방금 전 목격한 이서윤의 대담한 행동과 태산그룹 법무팀장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던 서늘한 카리스마는 그녀가 단순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선 마당은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지만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과 호기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그를 잠 못 들게 할 기세였다. 서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 수도가에서 손발을 씻으며 도진에게 씻을 물을 데워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평온함이 도진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도진은 짐짓 투덜거리며 찬물로 대충 씻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서유는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묘한 기품이 서려 있어 도진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재벌 총수라는 사실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백수 건달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거친 말투로 물이 너무 뜨겁다느니 수건이 거칠다느니 불평을 쏟아냈지만 서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도지는 그녀의 친절이 가식일 것이라 단정짓고 그녀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기로 작정하며 더욱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바닥이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다며 이불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배가 고프다며 야식을 내오라고 떼를 썼다. 서유는 군말 없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두툼하고 깨끗한 목화솜 이불을 꺼내 도진의 자리에 깔아주었고 부엌으로 들어가 감자를 쪄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슬포슬한 감자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내어오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도진은 일부러 감자가 너무 뜨겁다며 접시를 밀어내는 척했다. 그러나 서유는 뜨거운 감자를 호흡으로 껍질을 벗겨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 소박하지만 따뜻한 배려에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툴툴거리면서도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과 동치미의 시원함에 하루 종일 긴장했던 위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생면부지의 낯선 남자에게 이토록 헌신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이유가 단지 착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야식을 먹은 후 두 사람은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서유는 별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해서 도지는 짐짓 듣기 싫은 척 하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땅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하며 돈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주는 위로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도지는 그 말이 위선적으로 들려 코웃음을 치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인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맛을 모르는 시골 뜨기에게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도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독서를 날리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자신은 사실 도박 빚 때문에 쫓기는 신세라고 거짓 고백을 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잡히면 신장이라도 팔아야 할 판이라며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징징거렸고 그녀가 겁을 먹고 자신을 쫓아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유는 도진의 예상과 달리 놀라거나 화를 내는 기색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왜 그런 위험한 길로 빠졌냐고 책망하는 대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도망쳐 왔겠냐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도진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자신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던 탓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인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서유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서랍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긴장했지만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지폐가 든 낡은 봉투였다. 그녀는 그 봉투를 도진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말했는데 그 액수는 도진이 평소 팁으로 주는 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 돈은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을 사고 비료를 살 소중한 자금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낯선 남자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라며 내어준 것이었다. 도진은 손에 들린 얇은 봉투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 돈을 자신에게 주냐고 물었고 나중에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유는 맑은 눈으로 도진을 응시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도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라고 격려했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인간 강도진 그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냉혹한 승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와 괴로웠다. 그날 밤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고른 숨소리가 그의 양심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돈 봉투를 만지작거려 보았는데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과 동전들까지 섞여 있어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시골 처녀의 코 묻은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도진은 결심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고단수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지만 만약 그녀가 진실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서유는 이미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고 부엌에는 그를 위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콩나물국과 하얀 쌀밥을 보며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는 밥을 먹고 나서 마당으로 나가 어설픈 솜씨로 빗자루질을 시작했는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는 마당 쓸기조차 쉽지 않은 노동이었다. 서윤이 밭에서 돌아와 땀을 뻘뻘 흘리며 빗자루와 씨름하고 있는 도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맑은 웃음소리가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도진은 그녀의 웃음에 머쓱해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내심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와 빗자루를 바로잡아주며 요령을 가르쳐 주었는데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때마다 도진은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까이에서 나는 흙내음과 비누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에 취해 잠시 멍해졌고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오늘은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야 한다며 일손을 좀 거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도진은 투덜거리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녀를 따라 나섰다. 땡볕 아래서 고추를 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지만 도진은 묵묵히 일하는 서윤의 옆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체험했다. 일을 하던 중 도진은 서윤에게 슬쩍 떠보듯 물었는데 만약 자신이 아주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부자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돈이 많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잃을 것도 많지 않겠냐며 자신은 지금처럼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녀가 재벌가의 여자들처럼 돈을 쫓는 속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능력과 지식이 아까워 왜 이런 시골에 묻혀 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새참으로 국수를 삶아왔는데 도진은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국수를 허겁지겁 들이키며 꿀맛 같다고 느꼈다. 국수를 먹으며 도진은 서윤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곳이 화려해 보이지만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경쟁으로 내모는 정글 같은 곳이라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도진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고 과거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혹시 그녀가 과거의 재벌가와 얽힌 악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원두막으로 비를 피했다. 좁은 원두막 안에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빗소리를 들었는데 빗물에 젖은 서윤의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도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붉혔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비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체온과 숨결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급격히 좁혀 놓았고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그윽하여 도진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때 도진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고 그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지만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는데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전화를 받기 위해 빗속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잡으며 비가 그치면 가라고 말렸다.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어 잠시 망설였지만 회사의 위기는 곧 자신의 위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서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우산을 챙겨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배웅했고 도진은 그녀를 뒤로하고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마을 어귀에 세워둔 검은 세단에 올라탄 도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사촌 동생인 박형석 전무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진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방금 전까지 시골 처녀와 썸을 타던 순진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반격의 칼날을 휘둘러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남겨진 서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서윤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그녀를 보호할 인력을 몰래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이 준 돈 봉투를 꺼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박형석을 무너뜨리고 그룹을 장악한 뒤 다시 서윤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그에게 준 돈 봉투 속에 그녀의 정체를 암시하는 작은 쪽지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봉투를 넣었고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도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편 홀로 남은 서윤은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진이 들었다면 기절초풍할 내용이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그 사람이 다녀갔어. 생각보다 순진하던데 라고 말하며 낮게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골 처녀의 순박함 대신 냉철한 지성미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과연 그녀가 도진에게 보여준 모습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도진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까? 서울의 마철로 숲 사이로 우뚝 솟은 미린의 그룹 본사 최상층 임원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전경조차 이 살벌한 분위기를 중화시키지 못했다. 강도진은 며칠 전까지 입고 있던 냄새나는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지고 이탈리아 장인이 재단한 최고급 맞춤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복귀는 예고 없이 이루어졌기에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느라 바빴으며 특히 도진의 사촌형이자 그룹 내 최대 정적인 박형석 전무의 표정은 쉽다. 뱉은 껌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도진은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 의사봉 소리처럼 들려 임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박형석 전무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썼는데 그는 도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주들을 포섭하여 바이오테크 신도시 프로젝트를 자신의 주도하에 강행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뻔뻔한 얼굴로 도진에게 그동안 어디서 휴양이라도 하고 왔냐며 비꼬았지만 도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하고 비서실장에게 회의 자료를 넘기라고 손짓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지도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지형도였고 그 중심에는 도진이 며칠간 머물렀던 이서윤의 집과 텃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도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박형석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이 땅만 매입하면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는데 그 땅이 바로 신약개발연구단지의 핵심 부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려 들었다. 도진은 자료를 훑어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었는데 박형석이 노리는 땅이 하필이면 자신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전 재산을 내어준 서윤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형석은 이미 용역 깡패들과 전문 시세 조작꾼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지주를 압박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도진은 그제야 지난번 마을 회관에서 보았던 태산그룹 법무팀장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서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맞섰는지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의실에 앉아 점잖은 척하고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고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형석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도진은 박형석에게 당장 그 더러운 짓을 멈추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박형석은 도진이
왜 그 척박한 시골 땅에 과민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음만 흘렸다. 도지는 대답 대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헬기를 준비시키라고 소리치며 복도를 질주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도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며칠 전 서윤이 건네준 꼬깃꼬깃한 돈봉투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 돈이 차가운 자본의 논리에 짓밟히게 놔둘 수는 없었으며 그는 이제 백수 강도진이 아닌 미린의 그룹의 제왕으로서 그녀를 지키러 가야만 했다. 한편 강원도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다시금 들이닥친 불청객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마을 입구부터 늘어선 검은 세단과 중장비들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규모가 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다니며 밭작물을 짓밟고 비닐하우스를 부수는 등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과 노인들이 나와서 항의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에 밀려 맥없이 주저앉았고 비명과 고함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서윤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으로 집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용역 반장은 껌을 씹으며 서윤에게 다가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섞어 말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이론지하에 거절했다. 그녀는 법적인 절차 없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다고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반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을 내버렸고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상대의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등 다시 한번 놀라운 무술 실력을 발휘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서윤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팔에는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대문을 사수했다. 그녀가 지키려던 것은 단순히 집과 땅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남몰래 진행해오던 연구의 결과물들이 묻혀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이다. 박형석이 보낸 변호사는 서윤에게 당신 하나 때문에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며 뻔뻔하게 애국심을 운운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당신들이 찾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 아래 묻혀있는 가치일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도진을 태운 헬기는 서울 상공을 벗어나 강원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도진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초조한 마음에 입술을 물어뜯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서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속이고 시험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형석은 물론이고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도진의 귀에는 서윤의 맑은 웃음소리와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의 온기만이 생생하게 맴돌았다. 현장에서는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서윤의 집 담벼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서윤은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려 저지하려 했지만 거대한 기계 괴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용역들은 낄낄거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굴착기의 거대한 삽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고 그곳에는 미린의 그룹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최신형 헬기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에 의해 용역들의 천막이 날아가고 흙먼지가 피어올라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었고 굴착기 기사조차 당황하여 작동을 멈추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헬기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먼저 뛰어내려 길을 확보하자 그 뒤를 이어 선글라스를 낀 강도진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형석이 보낸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이는 그가 모시는 주인의 라이벌이자 그룹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윤을 향해 곧장 걸어갔고 그의 뒤로는 정의의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용역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며칠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빗자루질을 하던 꾀죄죄한 백수는 온데간데 없고 낯설지만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서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상처 입은 팔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선글라스를 벗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알고 있던 강도진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권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변호사와 용역 반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 땅에서 당장 꺼지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위압감은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건달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박 전무님의 지시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도진은 말을 끊으며 지금부터 이곳은 미린의 그룹 회장 직속 관리 구역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굴착기에 다가가더니 유아포스의 펜을 꽂아버리는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기름이 터져 나오는 굴착기를 뒤로 하고 도진은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는 놀라움보다는 묘한 배신감과 의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지금 당장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부상당한 마을 주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파손된 기물을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도진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렸고 서윤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그 청년이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으나 서윤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그와의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속였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도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박형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도진은 스피커폰을 켜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형석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서윤의 표정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다. 박형석은 도진에게 거기서 영웅놀이라도 하고 있냐며 비아냥거렸고 그 여자가 가진 땅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면 그렇게 여유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진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서윤이 갑자기 도진의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박형석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녀는 박형석에게 당신이 찾는 것이 내 연구 데이터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모든 자료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도진은 서윤의 입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고 박형석 역시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도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도 결국 저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냐고 물었다. 도진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도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서윤은 그 망설임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 했다. 도진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닫힌 대문 앞에서 도진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고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문 너머에 있는 서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며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화려한 슈트를 입은 재벌 회장이 흙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과연 굳게 닫힌 서윤의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연구의 비밀은 무엇인지 도진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강원도 산골 마을을 휘감으며 내려앉았고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군림하는 미린의 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헬기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여 용역 깡패들을 일갈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슈트는 흙먼지와 풀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그의 마음속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후회와 자책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식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바로 자기 자신이 서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고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을 생각하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대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지만 도진은 그녀가 문 바로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거나 아니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경멸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괴로워하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집안의 상황 역시 도진의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서윤은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도진이 며칠 전 건네주었던 꼬깃꼬깃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느꼈던 연민과 호감, 그리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쌓아왔던 소소한 추억들이 모두 거짓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봤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눈물만 흘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곧장 마음을 다잡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 왜 하필이면 자신의 집에 백수 행세를 하며 들어왔는지, 그리고 박형석 전무가 노리는 것이 단순히 땅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향했는데 낡은 장롱 뒤편의 벽을 밀자 최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된 강철문이 드러났다. 그녀가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갖다 대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시골집의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서버와 연구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에는 박형석이 이끄는 태산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과 미린의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녀는 화면 속에 비친 대문 밖의 도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흙바닥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에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이 다가오며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고 도진의 옷은 밤이슬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피로에 지쳐 감각이 무뎌져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몇 번이나 다가와 차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권유했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할 방법은 오직 진심 어린 사과와 기다림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녀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새로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은 도진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당신 같은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도진은 벌떡 일어나 대문 틈으로 그녀를 보려 했지만 서윤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문을 다시 닫으려 했다. 도진은 다급하게 문을 잡으며 제발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은 할머니의 터무니없는 지시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다며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고 화려한 언변이 아닌 투박한 진심이 서윤의 마음을 두드렸다. 서윤은 도진의 고백을 들으며 문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녀 역시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빗자루질을 하며 흘렸던 땀과 빗속에서 나누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와 준 그의 행동은 연기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벌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주는 공포와 혐오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더 열었고 도진의 초췌한 몰골을 마주하게 되었다. 밤새 이슬을 맞아 젖은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입술을 본 서윤은 마음이 약해져 자신도 모르게 그를 안으로 들이고 말았다. 마당에 들어선 도진은 서윤이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윤은 갯마루에 앉아 도진과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며 도대체 당신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왜 내 땅을 노리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형석이 추진 중인 바이오테크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이 땅 지하에 흐르는 특수한 수맥과 토질이 신약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려진 정보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설명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그건 겉으로 드러난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도진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서윤은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경찰차와 검찰 로고가 박힌 차량들이 줄지어 들이닥쳤다. 도진과 서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용역 깡패가 아닌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 분명의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음을 직감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양복을 입은 검사가 영장을 들이밀며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서윤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와 불법 토지 점유 혐의를 씌우며 체포하려 들었다. 검사는 박형석과 결탁한 부패한 인물로 서윤을 압박하여 땅과 연구 자료를 모두 빼앗으려는 계략을 꾸미고 온 것이었다. 도진은 격분하여 검사 앞을 가로막으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고 소리쳤고
당장 이 무례한 짓을 멈추지 않으면 옷을 벗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검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진에게 영장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영장에는 강도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형석이 도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회를 구워 삼고 법원을 움직여 도진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었다. 검사는 도진에게 지금 당신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일 뿐이니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조롱하며 경찰들에게 도진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믿었던 권력마저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내쳐지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온몸으로 경찰들을 막아섰다. 그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흙바닥에 나뒹굴고 옷이 찢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평생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온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재벌 회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진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에 의해 제압당해 바닥에 눌린 도진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 테니 뒷문으로 나가서 몸을 피하라고 절규했지만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위해 바닥까지 내려와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그에게 가졌던 마지막 의심의 벽을 허물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서윤은 천천히 검사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시골 처녀의 투박함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검사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콧방귀를 뀌며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윤은 경찰이 다가오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암호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검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는데 당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지 1분 안에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시골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 현장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도진조차 고개를 들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윤이 입을 열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검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는데 그녀가 호명한 이름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그들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통화 상대에게 지금 내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난동을 정리해달라고 짧고 간결하게 지시하듯 말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검사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인물만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코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검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도진에게 다가가 직접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달라진 눈빛과 태도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만 보았고 서윤은 그런 도진을 향해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짜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도진의 귓가에 대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고용한 셈 치자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도진의 심장을 강타하며 전율을 일으켰다. 서윤은 다시 검사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시골 농부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깨어난 여왕의 모습이었다. 박형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핵폭탄의 스위치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불던 바람이 도진을 실현으로 몰아넣는 차가운 칼바람이었다면 지금 부는 바람은 서윤이 일으키는 거대한 반격의 폭풍이었다. 서윤은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무리의 차량들을 향해 손짓했는데 놀랍게도 그 차들은 검찰 차량이 아닌 국방부와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차량들이었다.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검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속에서 서윤만이 태연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묶으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 산골 마을의 공기는 국방부와 청와대 경호실 소속 차량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배기음과 함께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강도진을 무릎 꿇리고 이서윤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던 부패한 검사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요원들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슴에 달린 배지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요원들 중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동안 불편하신 점은 없었냐고 묻는 광경은 도지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까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담담하게 받으며 마치 익숙한 일상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짓 하나의 요원들은 즉시 검사와 경찰들을 포위하여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했다. 도지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초라한 몰골과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왕처럼 서 있는 서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서윤은 요원들에게 지시하여 불법적으로 난입한 검사와 용역 깡패들을 전원 연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골 처녀의 투박함 대신 냉철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다. 검사는 끌려가면서도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악을 썼지만 요원들은 대답 대신 그를 거칠게 차에 태워버렸고 순식간에 마당은 정적 속에 잠겼다. 서윤은 그제야 도진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가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도진은 홀린 듯 그 손을 잡고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서윤은 단단한 팔로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많이 놀랐을 텐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이끌었는데 도진은 그녀가 안내하는 곳이 낡은 안방이 아니라 아까 그녀가 잠시 들어갔던 장롱 뒤편의 비밀 공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벽이 회전하며 드러난 공간은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진 지하 연구소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도진이 평생 본 적 없는 수준의 고성능 서버와 실험,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빙긋 웃으며 자신의 진짜 작업실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연구소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모니터에는 미린의 그룹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이오 신물질의 분자 구조와 임상 실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그 데이터에
소유줄 안에는 닥터 S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도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닥터 S는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려 했던 전설적인 천재 과학자이자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당신이 그 유명한 닥터 S냐고 물었고 서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본명은 이서윤이고 S는 서윤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고 덤덤하게 고백했다. 도지는 자신이 감자나 캐고 밭을 가는 농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왜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숨어 지내야 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기업의 이익과 무기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고 했다. 그녀는 순수한 자연 속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진정한 치유의 약을 개발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척박한 강원도 산골을 선택해 비밀 연구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형석 전무가 냄새를 맡고 토지 매입을 시도하면서 그녀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상 밖으로 힘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다. 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되었는데 재벌 회장인 자신이 가난한 척 연기하며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부와 명예를 초월하여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지는 고작 돈 몇 푼으로 그녀의 진심을 재단하려 했으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서윤은 도진의 입을 막으며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충분히 합격점이었다고 위로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버리고 흙바닥에서 구르며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순간 당신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자신이 도진을 도울 차례라고 선언했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여 현재 미린의 그룹 본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 이사회의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박형석 전무가 도진의 해임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박형석은 도진이 시골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다니느라 경영에 소홀했다고 모함하며 자신이 확보한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가 그룹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도진은 화면 속의 박형석을 보며 분노했지만 당장 서울로 올라가도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만 꽉 쥐었다. 그때 서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도진의 어깨를 잡으며 우리가 가진 패가 박형석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박형석이 그토록 원했던 바이오 식물질의 원천 특허 기술 이전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이 기술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이 파트너로 선택한 기업만이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펜을 건네며 만약 당신이 내 연구를 상업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특허를 미린의 그룹이 아닌 강도진 개인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도진이 그룹 내에서 박형석을 완전히 제압하고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지만 동시에 막중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이기도 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신뢰의 무게를 느꼈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당신의 뜻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서울로 가서 저 오만한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녀는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드레스룸을 열어주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공식 석상에 나설 때 입기 위해 준비해둔 최고급 정장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도진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 던지고 서윤이 골라준 깔끔한 슈트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예전의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라 강인한 신념을 가진 리더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는 요원들이 준비한 헬기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 역시 촌스러운 작업복을 벗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해 있었는데 안경 너머로 빛나는 지적인 눈빛과 당당한 태도는 도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에스코트하듯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그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비서이자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두 사람은 헬기에 올라타 서울을 향해 날아올랐고 발 아래로 멀어지는 시골 마을과 굴착기로 파헤쳐진 땅을 내려다보며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리라 다짐했다. 헬기 안에서 도진은 비서실장과 연락하여 주주총회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달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박형석의 불법 자금 내역과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배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놀림은 타자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그녀가 구사하는 해킹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은 도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도진은 그녀를 보며 든든함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고 자신이 그녀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임을 확신했다. 박형석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곧 그 샴페인은 독이 되어 그를 질식시킬 것이었다. 서울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박형석 전무는 단상에 올라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연락 두절 상태이며 회사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분위기는 박형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헬기에서 막 내린 듯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도진과 그 옆에 냉철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서윤이 서 있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도진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박형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도진은 주주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뒤 자신의 옆에 선 서윤을 소개하며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키인 닥터 S가 바로 이분이라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형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로 그를 응시하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박형석 전무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껍데기뿐이며 진짜 원천 기술은 강도진 회장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여 박형석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박형석은 다급하게 경호원들을 부르며 저 사기꾼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서윤이 미리 언론에 배포한 자료들이 뉴스 속보로 뜨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스마트폰에서는 박형석의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도진은 박형석에게 다가가 이제 쇼는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서윤은 그 옆에서 박형석에게 당신이 간과한 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서윤과 강도진 두 사람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반격의 서막은 화려하게 올랐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졌고 그것은 박형석이 제시한 허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담고 있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도진과 서윤의 이름을 연호했고 박형석은
구석으로 몰려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서윤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과 함께 피어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확인했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박형석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는 마지막 발악을 위해 품속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도진과 서윤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비틀린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 회의실 밖에는 그가 매수한 또 다른 세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은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이 그들의 등 뒤에서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했다. 과연 그들은 박형석의 마지막 일격까지 막아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박형석 전무의 고함과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란의 도가니였지만 단상 위에선 이서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박형석이 사기극이라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그녀가 닥터 S임을 증명하는 특허청의 공식 인증, 코드와 생체 인식 데이터가 띄워졌다. 주주들은 화면 속의 복잡한 화학식과 서윤이 제시한 신약 개발 로드맵을 비교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이어 그녀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자 박형석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박형석이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 했던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해 버렸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치밀해서 박형석이 고용한 변호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이는 서윤이 강원도 산골의 비밀연구소에서 수년간 추적해온 결과물이었다. 박형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대며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도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고, 주주들에게 박형석의 해임안을 즉석에서 발의하며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다. 주주들은 닥터 S라는 확실한 미래 가치를 확보한 도진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박형석의 해임이 가결되었다. 박형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며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물러날 것 같냐며 두고 보자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네가 갈 곳은 회장실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박형석의 모습이 사라지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도진과 서윤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진은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는데,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내 장례식장이 되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서윤은 과분한 칭찬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도진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서윤에게 건네주며 문득 강원도에서 그녀가 건네주었던 보리차 맛이 그립다고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그 말에 피고숨을 터뜨리며 회장님 입맛이 벌써 그렇게 소박해지면 곤란하다고 받아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기류가 흘렀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내심 그녀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할까봐 불안해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이제는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내 연구를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진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당분간은 미리네 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을 붉혔지만 싫지 않은 듯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 역시 당신의 진심을 보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묘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박형석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도진과 서윤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박형석과 같은 인물이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최후의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즉시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박형석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신호가 공항이나 항구가 아닌 바로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박형석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진과 서윤을 노리고 숨어 있었던 것이며 이는 그가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했다. 도진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팀을 호출하려 했으나 통신이 먹통이었고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해 엘리베이터마저 작동하지 않았다. 서윤은 이것이 박형석이 미리 심어둔 해커의 소행임을 파악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층마다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붉은 비상등 불빛이 공포감을 조성했다. 도진은 앞장서서 길을 확보하며 서윤에게 바짝 붙으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냉철하게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며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엔진 공회전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진은 서윤을 기둥 뒤로 숨기며 주변을 살폈고 그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켜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서윤을 안고 옆으로 굴러 차량을 피했는데 승합차는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쇠파이프를 든 건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뒤로 박형석이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걸어 나왔는데 그는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박형석은 다 같이 죽자며 미친 듯이 웃어댔고 도진에게 네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으니 나도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소리쳤다. 도진은 박형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건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건달들이 달려들자 도진은 재킷을 벗어 손에 감으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 날렵한 발차기로 선두에 섰던 건달의 턱을 가격하며 쓰러뜨렸다. 도진은 그녀의 무술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고 용기를 얻어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는데 도진의 묵직한 주먹과 서윤의 빠른 타격이 조화를 이루어 건달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박형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쓰러져 나가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곧 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도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서윤을 노린 것이었고 도진은 그것을 눈치채고 몸을 날려 박형석을 덮쳤다. 두 남자는 바닥에 뒹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박형석의 흉기가 도진의 팔을 스치며 붉은 피가 솟구쳤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박형석의 팔을 내리쳤고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형석을 도진이 완전히 제압하여 바닥에 눌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박형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도진을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지만 도진은 그를 죽이는 대신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주차장 입구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서윤이 미리 해킹으로 마비된 통신망을 우회하여 외부로 구조 요청을 보냈던 것이었고 그녀의 치밀한 준비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에게 연행되어가는 박형석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도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서둘러 서윤의 상태를 살폈다. 서윤은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도진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도진의 상처를 지혈하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천하의 닥터 S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상 앞에서는 평범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아픈 것보다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웃어 보였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도진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두 사람은 앰뷸런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도진은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지만 서윤의 온기가 전해져와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다고 말하며 특히 그 돌려차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는 회장님 경호는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농담을 받아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는데 박형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진 미린의 그룹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 서윤이라는 든든한 항해사와 함께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고 서윤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생했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머니인 명예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서윤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일이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과연 시골 출신의 며느리감을 그것도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기센 여자를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의 도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서윤과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본가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병원에 도착하여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도진과 서윤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서윤은 강원도에 쏟아지는 별빛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나에게는 천국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밤바람이 그들의 귓가에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미린의 그룹의 경영권 분쟁 종식과 박형석 전무의 구속 소식을 대서 특필했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도진은 말끔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그 옆에는 기술 고문으로 위촉된 이서윤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에 환호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두 사람의 개인적인 해피엔딩을 완성하는 일뿐이었고, 도진은 주머니 속에 준비해둔 작은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서울 성북동의 고요한 저택가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미린의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명예회장인 윤 여사의 본가 대문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먼저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천하의 그룹 회장인 그도 호랑이 같은 할머니 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여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반면 조수석에서 내린 이서윤은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전혀 주눅든 기색 없이 당당하게 도진의 팔짱을 끼며 그를 안심시키는 여유를 보였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었고 두 사람은 육중한 대문을 지나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로 향했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한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집사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오직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만이 어른거렸다. 윤 여사는 최고급 자개장롱을 배경으로 앤티크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돋보기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며 들어오는 두 사람을 엑스레이처럼 훑어보았다. 도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윤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고 시선은 곧바로 도진 옆에 서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윤 여사는 서윤에게 대뜸 자네가 내 손자를 홀려 회사까지 뒤집어 놓은 그 당찬 아가씨냐고 물으며 짐짓 위압적인 목소리로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벌벌 떨거나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홀린 것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제 능력을 알아보시고 파트너로 선택하신 것이라고 정정하며 자신은 미린의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 고문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윤 여사는 서윤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 하나를 서윤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별 통보용 돈 봉투였고 윤 여사는 이 정도면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풍족할 테니 내 손자 곁에서 떠나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도진은 기겁하여 할머니를 불렀지만 서윤은 그를 제지하며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는 시릇조차 하지 않고 다시 윤 여사 쪽으로 정중히 밀어넣었다. 서윤은 윤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특허 기술 하나의 로열티가 이 봉투에 든 금액의 10배는 넘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해 윤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저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그 가치를 실현할 무대가 필요할 뿐이며 강도진 회장은 그럴 자격이 있는 유일한 남자라고 선언했다.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는데 예상과 달리 윤 여사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탁 쳤고 평생 내 앞에서 이렇게 말대꾸를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며 서윤의 배포를 높이 샀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네가 멍청한 줄만 알았더니 사람 보는 눈은 제법이라며 며느리감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도 합격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 여사는 서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자신의 손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서윤이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자 윤 여사는 흙 만지던 손이라 그런지 야무지고 따뜻하다며 만족해했다. 이로써 가장 큰 산이라 여겼던 할머니의 허락까지 받아낸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다. 며칠 후 도진과 서윤은 다시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문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지난번 소동 때 파손되었던 담벼락이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영웅 대접하며 환대해 주었다. 도지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나 티격태격하며 정을 쌓았던 추억의 장소이자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었다. 도지는 미리 준비해둔 꽃다발을 서윤에게 건네며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서윤이 연구할 때 끼고 다니던 낡은 반지를 세공사에게 맡겨 다듬은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를 꺼내들었다. 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밥상과 믿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재산을 떠나 인간 강도진으로서 당신의 영원한 조수가 되고 싶다며 나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가 내민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진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은 조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공동 연구자라며 키스로 화답했고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박수를 보냈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축가처럼 울려 퍼지는 낭만적인 밤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서윤의 집 앞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객으로는 마을 주민들과 미린의 그룹의 핵심 임원들 그리고 윤 여사만이 참석했고 드레스 코드는 편안한 복장이었다. 서윤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한 하얀 원피스에 화관을 썼고 도지는 턱시도 대신 깔끔한 린넨 슈트를 입어 자연스러운 멋을 냈다. 주례는 마을 이장이 맡아 구수한 사투리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축가는 마을 부녀회 합창단이 불러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윤 여사는 흙바닥에 깔린 멍석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렇게 재미있는 결혼식은 처음이라며 즐거워했고 재벌가와 시골 마을이 하나 되는 기적 같은 풍경이 연출되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도지는 직접 고기를 굽고 서윤은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진의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이 건네주는 갓 담근 김치 맛에 반해 밥 두 공기를 비우는 기염을 토했다. 박형석의 몰락 이후 그룹 분위기가 쇄신되면서 임직원들도 도진과 서윤의 소탈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두가 둘러앉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도진과 서윤은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냄새 나는 진정한 행복의 절정이었다. 시간은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미린의 그룹은 닥터에스의 신약 개발 성공으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석권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도지는 글로벌 경제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혁신과 상생의 가치를 역설하며 세계적인 경영인으로 우뚝 섰지만 그의 퇴근길 풍경은 사뭇 달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탄 도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서윤이었다. 도지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으며 자신이 장을 박아야 하냐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고 늦으면 국물도 없다는 서윤의 엄포의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집에 도착한 도지는 현관에서부터 넥타이를 풀며 서윤을 찾았는데 그녀는 서재에서 복잡한 논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이 들어오자 안경을 고쳤으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고 도진은 얌전히 소파에 앉아 하루 일과를 보고했다. 겉으로는 도진이 회장으로서 그룹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윤이 마쿠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조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진정한 실세였다. 도지는 그런 서윤의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여전히 반해 있었고 그녀의 조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팔불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리며 서윤의 평가를 기다렸는데 서윤은 한 숟가락 맛보고는 지난번보다 간이 좀 짰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도지는 시무룩해하며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고 서윤은 그런 도진이 귀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총수가 집안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요리 실력을 평가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야말로 도진이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가난한 척 연기하며 그녀를 시험하려 했던 오만함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가 그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사람답게 만든 위대한 프로젝트였음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도진은 문득 서윤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마 나는 여전히 그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 있었을 것이고 당신은 차가운 회장실에 갇혀 외로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당신은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자 기적이라고 화답했다. 그때 서윤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도진에게 내일 아침 일찍 강원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구소에서 새로운 작물 품종 개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도진은 회장 스케줄이 꽉 차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서윤이 눈썹을 한번 꿈틀거리자 도진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정은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하며 꼬리를 내렸다. 그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짜리 계약 미팅도 미루는 애처가가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도진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독백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데렐라를 찾아낸 왕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마녀의 마법에 걸린 왕자를 구해준 것이 바로 숲속의 현자였다고. 그는 자신이 평생 서윤이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행복하게 길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불을 껐고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깍지를 낀 채 놓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별빛보다 더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약속하며 긴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다.